서울시청 도서관 3층 관장실의 유리창으로 11월의 차가운 햇살이 피스듬히 들어온다. 박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바라보며 펜을 든 채 멈춰 있다. 펜촉이 종이에 닿을 듯 말 듯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관장님, 오늘 신간 도서 목록 검토하실 시간 되세요? 문을 두드리며 들어온 사서 김미영의 목소리에 서연은 하들짝 정신을 차린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일이 잦아졌다. 무언가에 몰입하는 듯 하다가도 실상은 아무 생각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아, 네. 가져다 주세요.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김미영이 나간 후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본다. 도서관 앞들의 은행나무는 이미 모든 잎을 떨어뜨렸다. 6개월 전 준호가 떠난 후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겨울이 오고 있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서연의 귀에는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어린 시절 준호는 엄마가 일하는 도서관을 자신의 놀이터처럼 여겼다. 서가 사이를 뛰어다니며 숨바꼭질을 하고 아동 열람실에서 그림책을 읽어달라며 조르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엄마, 나 커서 엄마처럼 책 많이 읽는 사람 될 거야. 10살 준호가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돈다. 정말로 준호는 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랐다.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면서도 틈틈이 도서관에 들러 엄마와 차를 마시며 읽고 있는 논문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서연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준호의 마지막 사진을 꺼낸다. 대학원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속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다. 화학공학 석사 학위를 받은 날 그는 엄마 덕분에 공부하는 재미를 알았다며 서연을 꼭 안아주었다. 그로부터 불과 2달 후 연구실 화재 사고로 준호는 세상을 떠났다.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던 아들이 왜 그날 밤 혼자 연구실에 있었는지, 왜 미리 대피하지 못했는지 서연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장례식장에서 준호의 지도 교수는 불의의 사고라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별다른 의혹은 제기되지 않았다. 단순한 실험중 사고로 결론 지어졌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다. 특히 사고 당시 준호와 함께 있던 목공예가 윤도현의 행방이 묘연한 것이 걸렸다. 준호의 친구이자 연구실에서 가구 제작을 담당하던 그는 손에 큰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간 후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렸다. 연락도 닿지 않았다. 서연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는다. 눈물이 날 것 같으면 얼른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이 그녀만의 생존법이었다.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다. 도서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일상이 있다. 오후 6시 도서관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 길을 서연의 발걸음은 무겁다.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여전히 두렵다. 준호가 엄마 다녀올게라며 인사하던 현관, 그가 늘 앉아 공부하던 것이 책상, 그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방, 모든 것이 아들의 흔적으로 가득하다. 저녁을 대충 때우고 TV를 켜지만 집중이 되지 않는다. 뉴스에서는 연일 각종 사건 사고들을 보도하고 있다. 서연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린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오히려 더 공허하게 들린다. 밤 11시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는다. 수면제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 참고 있지만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기억들이 그녀를 괴롭힌다. 준호의 마지막 전화. 그때 좀 더 오래 통화할 거라는 후회가 밀려온다. 새벽 2시 서연은 부엌으로 나와 따뜻한 우유를 끓인다. 준호가 어릴 때 잠을 못 자면 항상 우유를 끓여주던 기억이 난다. 컵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적막한 주택가,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만이 그녀의 고독을 비춘다.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간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일상이 계속될 것이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쉰다. 살아간다는 것,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일인지 준호를 잃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토요일 오후 서연은 집에서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청소기 소리에 묻혀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야 누군가 찾아온 것을 알아차렸다. 택배쯤 생각하며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모. 윤도현이었다. 6개월 만에 그를 다시 보게 된 서연은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다. 왼손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다. 도현아, 너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하지만 꼭 전해드릴 말이 있어서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사실 그에 대해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사고 후 왜 연락 없이 사라진 건지, 그날 밤 연구실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하지만 막상 그를 마주하니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들어와. 서연은 결국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거실 소파에 앉은 도현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준호가 늘 앉던 자리를 향하고 있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준호 말이에요. 도현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지막에 이모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없으면 이모가 너무 외로워할 거라고. 누군가 이모를 지켜줘야 한다고. 서연의 가슴이 찡해졌다. 임종 직전까지도 엄마를 걱정하던 준호의 마음이 전해져 왔다. 그래서 제가 왔어요. 준호 대신은 못 되겠지만 이모 곁에서 지키고 싶습니다. 도연의 고백은 돌직구였다. 서연은 당황스러웠다. 준호의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다니. 도연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6개월 동안 계속 이모 생각을 했어요. 혼자 견디고 계실 거란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고요. 도연은 붕대 감긴 손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말했다. 처음엔 그냥 친구의 어머니에 대한 걱정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이모가 보고 싶었어요.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무너진 상황에서 아들의 친구가 자신에게 이런 감정을 품고 있다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기도 했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서연은 애써 냉정하게 말했다. 너는 아직 젊고 나는 준호 엄마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나이가 뭐 그리 중요해요? 이모는 48, 저는 35. 충분히 가능한 나이 차 아닌가요? 도연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사실 나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아들의 친구를 한 남자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서연에게는 금기처럼 느껴졌다.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아. 그럼 언제가 좋은 시기죠? 1년 후? 2년 후? 이모, 슬픔에만 갇혀 사시려고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준호도 이모가 행복하길 바랄 텐데요. 혼자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도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벅찬 제안이었다. 일단 생각해 볼게.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도연은 일어서며 말했다.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집 근처에 작업실을 얻었거든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도연이 돌아봤다. 이모, 그리고 준호 일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그만할게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번에 하면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문이 닫힌 후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갑작스러운 방문, 예상치 못한 고백, 그리고 준호에 대한 미완의 이야기까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계속 도연의 말이 맴돌았다. 지키고 싶다는 그의 말이 유독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던 서연에게 그 말은 생각보다 큰 울림을 주었다. 밤늦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은 오지 않았다. 도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준호의 친구가 아닌 한 남자로서의 모습이. 서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중얼거렸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같은 것도 있었다. 그것이 더욱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월요일 아침 도서관으로 출근하는 서연의 마음은 어수선했다. 주말 내내 도연의 방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 지키고 싶다던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관장님,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시네요. 김미영 사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서연은 거울을 보지 않고도 자신의 얼굴이 어떨지 짐작할 수 있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흔적이 역력할 터였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신간 도서 목록을 검토하던 중 목공에 관련 서적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도연의 모습이 떠올랐다. 붕대에 감싸인 그의 소원 야위어진 얼굴, 그리고 진심이 담긴 눈빛. 점심시간, 서연은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실루엣이 도서관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도연이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점심 드시고 계셨네요. 방해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어쩐 일로? 그냥 궁금해서요. 주말에 드린 말씀 생각해 보셨는지? 서연은 샌드위치를 내려놓았다. 사실 그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도현아, 앉아. 도연이 벤치에 앉자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할게. 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 하지만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없더라. 당연해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준호 엄마야. 그게 내 정체성의 전부였어. 그런데 이제 준호가 없는 상황에서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어. 엄마가 아닌 그냥 박서연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도연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특히 너를 한 남자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 들어. 마치 준호를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야. 이모는 준호를 사랑하는 엄마인 동시에 한 여자이기도 해요. 도연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그가 일깨워주는 것 같았다. 여자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모성애와 상충되는 건 아니에요. 준호도 이모가 행복한 여자이기를 바랐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들을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엄마가 사람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모의 인생은 이모 것이에요? 도연은 붕대 감긴 손으로 서연의 손을 살짝 건드렸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저도 처음엔 이런 감정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친구의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지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하지만 감정에는 이유가 필요 없더라고요. 이모가 힘들어하실 때 함께 있고 싶고, 웃을 때 더 많이 웃게 해주고 싶고, 우실 때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준호를 잃은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한 여자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슬픔에 잠긴 엄마가 아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서연의 대답에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충분히요. 저 어디 가지 않아요. 그날 밤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언제부터인가 단정함만을 추구해온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준호 엄마로서의 품위, 도서관장으로서의 위엄. 하지만 그 안에 묻혀있던 여자 박서연은 어디에 있을까? 손을 뻗어 거울에 지친 자신의 뺨을 만져봤다. 4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탄력이 있는 피부. 아직 완전히 색이 바래지 않은 머리칼. 그녀는 여전히 충분히 아름다운 여자였다. 준호의 사진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들아, 엄마가 다시 여자가 되어도 괜찮을까? 너를 잊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행복을 찾는 거야. 마치 대답하듯 액자 속 준호가 환하게 웃는 것 같았다. 수요일 오후 서연은 준호의 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6개월 동안 미루고 미뤄온 일이었다. 아들이 쓰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보며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장례식 후 한 번도 켜보지 않았던 노트북이었다. 손을 뻗어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자 준호가 설정해 놓은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엄마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파일을 하나씩 살펴보던 중 메일 프로그램에 미완성 초안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송일자는 사고 당일
수신자는 대학교 총장실이었다. 제목은 화학공학과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 고발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초안 내용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화학공학과 연구실의 안전 예산이 지난 2년간 학과장 김태수 교수에 의해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습니다. 필수적인 안전장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화재 방지 시설도 제대로 점검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젠가 큰 사고가 날 것이라고 여러 번 건의했지만 묵살되었습니다. 내용은 더 이어졌다. 목공예가 윤도현 씨는 연구실 가구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목격했고 저와 함께 증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학 과장은 이를 알아차리고 윤도현 씨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렇게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뜻이었다. 안전 예산을 빼돌린 학 과장의 부정행위, 그리고 그것을 폭로하려던 준호의 의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도연이 사고 후 갑자기 사라진 이유도 설명이 되었다. 압력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준호마저 사고를 당하자 신변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다. 서연은 급히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벨소리만 계속 울릴 뿐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급한 일이 있어요. 준호 노트북에서 뭔가 발견했어요. 연락 주세요. 1시간 후 도연에게서 답장이 왔다. 지금 갈게요. 30분 후 도연이 도착했다.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심각해 보였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발견한 내용을 설명했다. 역시 준호가 이걸 남겨뒀군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김태수 교수의 부정행위, 안전 예산 횡령, 모든 거려. 그럼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 위험해서요. 김 교수는 생각보다 권력이 센 사람이에요. 대학 내 인맥도 넓고 정치권에도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도연은 붕대 감긴 손을 내려다보았다. 저한테 압력을 가할 때도 그냥 협박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실제로 작업실에 불까지 냈으니까요. 뭐라고? 그것도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야? 네, 김 교수 측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경고의 의미였죠. 하지만 준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서연의 분노가 치솟았다. 아들이 정의감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그럼 연구실 화재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준호가 총장실에 메일을 보내려던 바로 그날 밤에 사고가 났으니까요. 도연의 말에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들이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다 당한 것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추측이 머리를 스쳤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증거가 더 필요해요. 준호의 메일 초안만으로는 부족해요. 하지만 저한테 몇 가지 자료가 더 있어요. 도연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연구실 CCTV 파일이랑 예산 관련 서류들이에요. 준호와 함께 수집했던 자료죠. 그럼 이걸로 고발할 수 있는 거야? 할 수는 있지만 위험할 거예요. 김 교수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서연은 준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정의로운 마음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겁하게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해야지. 준호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인데. 도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서연이 손을 빼지 않았다. 함께 해요. 준호와의 약속이기도 하니까.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풀렸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도연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목요일 아침 서연이 도서관에 출근하자마자 김미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관장님, 큰일 났어요. 익명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는데. 서연은 컴퓨터를 켜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익명 게시판에는 시청 도서관장의 추악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박서연 관장이 아들의 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핑계로 젊은 남성과 동거하며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공공도서관을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글은 더 자세한 내용까지 담고 있었다. 도연이 서연의 집을 드나드는 모습, 함께 있는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시하고 촬영한 것이 분명했다. 이런 글을 누가 올렸을까요? 김미영의 질문에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 준호의 노트북에서 진실을 발견한 바로 다음 날, 이런 글이 올라온다는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점심시간, 도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이모, 지금 뉴스 보세요. 큰일 났어요. 서연은 급히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다. 지역 언론 몇 곳에서 이미 기사가 나가고 있었다. 시청 도서관장 윤리 논란, 아들 친구와 의혹의 관계,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 제기, 시민들 분통. 기사 내용은 익명 게시판의 글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지만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었다. 댓글에는 온갖 추측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다. 관장님, 시청에서 전화 왔는데요. 김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내일 시청으로 출근하시라고 하네요.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된다고. 서연은 머리가 하얘졌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20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직장에서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 때문에 배제당한다니.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이웃들의 시선을 느꼈다. 평소라면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거나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소문이 벌써 동네까지 퍼진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모,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전혀.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적 충격이 컸다. 이거 김태수 교수 지시예요. 분명해요. 도연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준호 노트북에서 증거를 발견한 걸 알고 우리를 무력화하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할 줄은 몰랐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개인의 사생활까지 들춰내면서 매장시키려 하다니. 포기하면 안 돼요. 도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게 바로 그들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하지만 이미 내 평판은 땅에 떨어졌어. 도서관장 자리도 잃을 것 같고. 그럼 더욱 진실을 밝혀야 해요. 준호를 위해서라도. 도연은 USB를 꺼내며 말했다. 저 혼자서라도 김 교수를 고발할 거예요. 더 이상 이모를 괴롭게 할 순 없어요. 안 돼. 서연이 강하게 말했다. 혼자 하면 더 위험해. 그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하죠? 함께 해야지. 어차피 내가 잃을 것도 별로 없잖아.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준호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진실을 우리가 포기할 순 없어. 그날 밤 두 사람은 고발 전략을 세웠다. 단순히 김태수 교수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의 배후까지 밝혀내기로 했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잠시 피해 있을게요. 도연이 말했다. 저까지 여기 있으면 이모만 더 위험해져요. 어디로 갈 건데? 안전한 곳으로요. 하지만 연락은 계속할 거예요. 도연은 서연의 뺨에 손을 대며 말했다. 며칠만 견뎌주세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테니까. 그가 떠난 후 서연은 혼자 남겨진 집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아들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는 마음이 확고해졌다. 금요일 아침, 서연은 시청으로 출근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면서도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인사과장실에서 만난 과장의 표정은 난처해 보였다. 박 관장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아서 언제까지 대기 발령인가요? 일단 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길어져도 한 달 정도로 보고 있어요. 서연은 도서관 관장실로 돌아가 개인 물품들을 정리했다. 20년간 쌓아온 추억들이 담긴 공간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특히 준호가 어릴 때 그려준 그림들을 보니 눈물이 났다. 점심시간,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밤 중요한 걸 전해드릴게요. 집에서 기다려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하루 종일 이어진 스트레스로 지쳐 있었다. 인터넷 뉴스 댓글들을 보며 상처받고 이웃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움츠러들었다. 밤 9시 도연이 큰 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이모,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봉투에서 나온 것은 연구실 CCTV 영상과 여러 문서들이었다. 이건 사고 당일 밤 연구실 CCTV 영상이에요. 경찰 조사 때는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백업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영상을 재생하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사고 1시간 전 연구실에 모르는 사람 2명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뭔가 작업을 한 후 나갔고 그 직후 준호가 연구실에 들어왔다. 이 사람들이 뭔가 조작을 한 거예요. 아마도 실험 장비에. 서연은 숨이 막혔다. 정말로 아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건 김태수 교수의 계좌 거래 내역이에요. 도연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연구실 안전 예산으로 책정된 돈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증거예요. 총 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구했어? 준호가 생전에 수집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빼내온 거고요. 도연은 붕대를 만지며 말했다. 이 정도면 김 교수를 확실히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모를 공격한 배우도 찾았어요. 서류에는 사설 흥신소와의 계약서가 있었다. 의뢰인은 김태수, 의뢰 내용은 박서영과 윤도현 감시 및 약점 수집이었다. 이 자식이. 서연은 분노로 떨었다. 아들을 죽이고도 모자라 자신까지 매장시키려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게 연결되네요. 김 교수가 준호의 고발을 막기 위해 사고를 조작했고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자 이모를 무력화하려 한 거예요. 도연의 설명을 들으며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지만 그 진실이 너무도 잔인했다. 내일 바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거예요. 도연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이모도 함께 가주시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누명도 벗을 수 있을 터였다. 준호야,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서연은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너희 뜻을 이어갈게.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길고 긴 터널의 끝에서 작은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토요일 아침, 서연과 도연은 함께 지방검찰청으로 향했다. 고발장과 함께 준비한 증거자료들이 든 가방은 묵직했다. 준호의 정의로운 마음이 담긴 무게처럼 느껴졌다. 검찰청 민원실에서 고발장을 접수받는 검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수사할 만하네요. 특히 CCTV 영상이 결정적이고요.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서연의 질문에 검사가 답했다. 피해자를 소환해서 조사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안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도 있어요. 검찰청을 나오면서 서연은 후련한 느낌과 함께 묘한 공허감도 들었다. 6개월 동안 품고 있던 의혹이 해결되고 나니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이모, 점심 드실까요? 도연의 제안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식욕도 생기는 것 같았다.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준호와의 약속은 지킨 것 같네요. 고마워. 도현아, 너 없었다면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거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모가 함께 해주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거든요. 서연은 젓가락을 놓고 도연을 바라봤다. 6개월 전 갑작스럽게 나타나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이 남자. 처음에는 준호의 친구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도현아. 네, 솔직히 말할게. 처음에 내가 나한테 고백했을 때는 당황스러웠어. 죄책감도 들었고. 도연은 조용히 서연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느낀 게 있어. 너는 내게 든든한 동반자야.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이모, 사랑을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 하지만 난 당신 편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고 싶어. 서연의 고백에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말이에요. 다만 조건이 있어.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두르지 말자.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자연스럽게. 물론이에요. 이모가 편안해할 수 있는 속도로.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연인이라고 하기에는 조심스럽고 친구라고 하기에는 특별한 그런 애매한 관계였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오후에는 함께 준호의 묘소를 찾았다. 서연은 아들의 묘비 앞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준호야, 내가 밝히려 했던 진실을 드디어 세상에 알렸어. 김 교수는 곧 처벌받을 거야. 도연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준호야, 미안해. 더 일찍 진실을 밝혔어야 했는데. 그리고 고마워. 내 덕분에 이모와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됐어.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을 흔들었다. 마치 준호가 잘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 도연이 말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인 것 같네요. 맞아. 준호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살아가야지. 서연은 도연의 손을 잡았다. 연인의 손잡기와는 다른 동지 같은 느낌의 손잡기였다. 함께 가자. 도연아. 네. 함께 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늘어졌다. 아직 확정할 수 없는 미래이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적이었다. 일주일 후, 김태수 교수 구속 소식이 뉴스에 나왔다. 연구실 안전 예산 횡령과 준호 사망 사건 조작 혐의였다. 함께 구속된 공범들의 진술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시청 도서관장 누명 벗어 아들 죽음의 진실 밝혀져. 언론들은 앞다투어 사과 기사를 내보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서연을 비난하던 것이 무색할 정도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언론의 태도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것은 준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이었다. 시청에서는 서연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며 즉시 복직을 제안했다. 하지만 서연은 고민이 많았다. 정말 다시 도서관장을 하고 싶으세요? 도연이 물었다. 두 사람은 준호가 다니던 대학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바로 앞에는 준호가 마지막 학기를 보냈던 화학공학과 건물이 보였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 물론 도서관 일은 좋아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다른 걸 해보고 싶기도 하고. 서연은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다. 준호가 없는 상황에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어졌어. 그럼 뭘 하고 싶으세요? 글을 써보고 싶어. 이번 일을 소재로 한 소설 같은 건 말이야. 부정부패로 아들을 잃은 엄마의 이야기를. 도연이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이모의 이야기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뭘 할 거야? 목공예를 계속? 아니려. 저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와 함께 꿈꾸던 일이 있어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컨설팅 회사를 차리는 것.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시작해 보려고요. 멋진 일이네. 준호도 기뻐할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각자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든든했다. 그때 도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 드릴게요. 준호가 마지막에 남긴 메모예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익숙한 준호의 필체로 쓰인 짧은 메시지가 있었다. 엄마, 겁내지 마. 진실은 길어도 온다. 그리고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사랑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지막까지도 엄마를 걱정하던 아들의 마음이 전해져 왔다. 언제 찾은 거야? 준호 연구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아마 사고 전에 미리 써둔 것 같아요. 도연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마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예감했던 것 같아요. 서연은 메모를 가슴에 꼭 안았다.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당부였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맞아요. 준호의 축복을 받은 새 출발.
도연은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이번에도 손을 빼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꽉 잡았다. 도연아. 네, 고마워. 정말로,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모 덕분에 준호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어요. 카페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 위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은 준호의 메모를 다시 읽었다. 진실은 길어도 온다. 정말로 그랬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은 찾아왔고 이제 새로운 희망도 찾아오고 있었다. 집에 가자.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 저녁은 내가 해줄게.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자.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카페를 나섰다. 벚꽃잎이 그들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마치 준호가 하늘에서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아직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조심스럽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다. 상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진실을 찾기 위해 함께 싸웠던 동지.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 준호 없는 삶이지만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정의롭고 용기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그것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일 것이었다.